모든 트렌드에는 이유가 있다. 사실 이게 제가 하는 일에서 가장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이유를 알게 되면 그걸 통해서 얻을 수 있는 다양한 것들을 찾을 수 있습니다. 저는 트렌드 분석가 김용섭입니다. 세상이 어떻게 바뀌는지, 새로운 기술이 어떤 게 나왔는지, 어떤 기업이 요즘 무슨 일을 벌리는지, 그것 때문에 다른 산업이 어떤 영향을 받는지, 이 흐름들을 관찰하는 게 트렌드 분석하는 건데요. 이걸 잘 관찰하기 위해서 사람들을 분석해요. 왜냐하면 우리가 사회나 산업이나 다 사람하고 연결되어 있잖아요. 이런 여러 가지 연결고리를 분석하고 해석하는 게 트렌드 분석가입니다. 보통 트렌드라고 하면 사람들이 새로운 뜨는 동네가 어디일까? 아니면 요즘 맛집이 어디일까? 어떤 옷을 요즘 입어야 될까? 이걸 떠올리죠. 그걸 관심 가지는 트렌드라는 굉장히 큰 바다에서 그냥 요만한 거 정도예요. 트렌드는 흐름이에요, 말 그대로. 세상의 변화는 갑자기 나오지 않습니다. 한두 달 반짝하고 이런 건 트렌드라고 부르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적어도 몇 년 이어지는 큰 흐름, 이걸 우리는 트렌드라고 봅니다. 어떤 기업이 어떤 일을 벌일 때 오늘 벌려서 오늘 다 하는 게 아니에요. 기업이 몇천억 들여서 몇백억 들여서 뭔가를 할 거면 그걸 액션을 하기 이전에 적어도 몇 달에서 1, 2년 전부터 뭔가를 준비를 하겠죠. 기술도 그래요. 오늘 당장 우리가 쓰는 물건, 이거 어제 만들어서 오늘 나온 거 아니잖아요. 트렌드를 잘 보기 위해서라도 기술의 흐름도 봐야 되고, 글로벌 기업들이 무슨 일을 벌리는지도 봐야 되고, 비즈니스 모델이 요즘 어떤 게 뜨는지도 봐야 되고, 누가 돈을 뭘로 잘 버는지도 봐야 돼요. 다 봐야 돼요, 사실은. 세상에 존재하는 수많은 정보들을 분석하고 연결시키는 겁니다. 저는 트렌드 분석하는 걸 기업한테 정보를 주는 게 사실은 가장 크고요. 기업은 그 정보를 받아보는데 일반 사람들은 못 볼 거잖아요. 좀 더 많은 사람들이 볼 수 있는 방법이 뭘까 하다가 책을 쓴 거예요. 책은 누구나 10,000원짜리 한두 장이면 살 수 있잖아요. 당연히 돈과 연관되는 정보들이 훨씬 더 많이 들어갈 수밖에 없죠. 이런 사업을 전개할 때 어떤 트렌드, 어떤 소비자, 어떤 시장을 주목해야 될 건지부터, 기업마다 갖고 있는 자산이 다르잖아요. 기업마다 갖고 있는 조직이 다르고 역량이 다르잖아요. 그래서 그 기업에 맞을 수 있는 답들을 고민해서 제안을 해주는 거죠. 키보드가 이렇게 많이 지워진 부분이 있더라고요. 여기 있어요. 네. 모음자음, 이게 아마 가장 많이 쓰는 걸 거예요, 키워드에서. 이 노트북이 3년쯤 된 건데요. 3년간 이 노트북으로 책 7권을 쓰고 칼럼 쓰고 다 이것저것 분석하는 작업들 하는 거니까 굉장히 혹사를 많이 시킨 거죠. 손가락으로 얘를 이렇게 딸게 만든 거니까 이제 얘들하고 여기까지 하고 지금 나올 책들, 걔들이 만들어낸 거죠. 저한테는 제 책들도 하나의 기록인 거죠. 제가 그 시점에서 바라본 세상이고 그 시점에서 해석한 것들이고, 그게 저는 다행히 일기장이 아니고 이런 책으로도 남길 수 있는 상황이 되어서 남겨놓고. 그렇진 않습니다. 트렌드는 돈이 이끌어요. 실제로 20대, 30대가 좋아서 많이 가는 핫플레이스 같은 거 있죠. 누가 만드는지 아세요? 40, 50대 돈 많은 사람들이 많이 만들어요. 실제로 새로운 트렌드에 가장 민감하게 반응하는 사람들은 20, 30대가 맞습니다. 여기서의 트렌드는 소비만 얘기하는 거예요. 소비와 라이프스타일에 있어서는 20, 30대가 반응을 잘하다 보니까 큰 역할을 합니다. 그런데 비즈니스나 산업에 대한 트렌드에선 그들의 역할은 사실 크진 않아요. 기업이 더 성장할 건지, 어떤 산업이 뜰 건지, 누가 망할 건지, 이게 사람들에게는 더 중요하거든요. 왜냐하면 그것 때문에 자기 밥그릇이 왔다 갔다 할 수 있고, 그것 때문에 누군가는 투자한 게 움직일 수도 있고, 또 누군가는 어디 취직할까, 이것도 궁리가 되겠죠. 이 트렌드를 관심 가지는 게 사실은 훨씬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트렌드라는 말 속에 소비, 물건 사는 것만 자꾸 생각해요. 20, 30대가 과거에 비해서는 훨씬 힘이 생겼어요. 지금 소셜 네트워크에서의 힘이 굉장히 커졌잖아요. 20, 30대의 목소리가 점점점 커지다 보니까 기업들도 쉽게 무시 못하잖아요. 앞으로 이 목소리가 더 커져야 됩니다.
지금 20대, 30대가 요즘 취향 굉장히 중요시 여기죠. 취향이 중요하기 때문에 실용적인 건 안 사도 비실용적인 거에 돈 많이 쓰잖아요. 경험도 하는데 돈 쓰고. 근데 원래 그걸 부자들은 늘상 하던 거예요. 수백 년 전부터. 그 세상은 대부분 부자가 취향이 좋아요. K-팝도 그래요. K-팝을 제작한 사람들은 누구겠어요, 다. 40, 50대 이상 중에서도 취향이 좋은 사람들이 보통 그 작업들을 해요. 취향 좋고 돈 있어야지. 오징어 게임 만든 그 감독, 그 다음에 뭐 봉준호 감독도, 그리고 방시혁, BTS 만든. 뒤에 있는 사람이 하나만 만든 게 아니잖아요. 다음에 또 만들고 또 만들고 또 만드는 거 아니에요. 근데 뒤에 있는 큰 흐름들을 만든 게 그게 진짜 우리가 알아야 될 큰 산업인 거예요. 트렌드와 관련되는 책들이나 이런 게 굉장히 많이 있잖아요. 그런 책들을 좀 비판적으로 읽어야 돼요. 진짜가 맞을까? 맞다고는 하는데 진짜는 맞을까? 그래서 보다 보니까 논리적으로 맞는 것 같아. 그럼 그때 믿으면 되는 거죠. 근데 그 과정이 생략된 채 처음부터 바로 믿고 시작하면 그러면 사실 이 트렌드를 의심해 볼 기회 자체가 사라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세상에 있는 수많은 트렌드 정보를 우선 의심하되 보기는 다 보세요. 세상에 대한 궁금증이 좀 많았었어요. 그 궁금증을 푸는 가장 좋은 방법이 잡지나 신문을 보는 거예요. 그럼 매체를 통해서는 앉은 자리에서 모든 정보를 확인할 수 있겠죠. 이것도 한 달 하면 알 수 있는 폭이 요만큼이라면 40년간 이렇게 했다고 생각하면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는 훨씬 더 많은 게 보이지 않겠습니까? 보람을 느낄 때는 우선 제가 쓴 책이 됐건 제가 한 컨텐츠들 뭐 강연이 됐건 이걸 보고 실제로 도움을 받았다는 사람들부터 기업에서 그걸 적용하고 있다는 것부터 뭐 이럴 때 그러니까 세상이 변화하는데 일조를 하게 되는 거. 또 어떤 사람은 인생의 관점이 바뀌었다는 사람들도 있어요. 크고 작게 사람들에게 영향을 계속 미치는 거니까요. 뭐 그런 게 의미 있고 보람 있는 일이죠. 우리가 한밤중에 깜깜한데 눈을 감고 있다고 생각해. 눈 떠도 깜깜한데 처음 보는 낯선 땅이고 앞에 돌뿌리가 있을지 뭐 절벽일지 몰라요. 그러면 움직일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가만히 있을 수밖에 없죠. 움직이다가 내가 어디 죽을 수도 있는데. 트렌드가 이런 거예요. 트렌드는 어떤 변화가 생기고 그 변화가 위기가 될지 기회가 될지를 자꾸 해석해서 사람들에게 불을 조금 켜주는 거예요. 그걸 계속 지켜본 사람들은 그 길을 따라서 적어도 안 넘어지고 올 수 있는 건 거고, 그거 없이 난 그냥 갈래. 눈 감고 막 뛰다 보면 엎어지겠죠. 엎어지면 운 나빠서 엎어진 게 아니고 세상을 제대로 안 봐서 엎어진 거잖아요. 그 트렌드 분석가의 역할은 딱 거기까지입니다. 내가 알고 있는 만큼 세상의 변화에 대한 부분, 또 변화의 실체가 뭔지 알려주는 거예요. 제가 하는 일 자체가 고단한 일이에요, 사실은. 트렌드 분석은 한 번 분석한 걸 계속 못 써먹어요. 그래서 계속 새로운 걸 해야 되는 직업이에요. 이 고단하고 고달픈 직업인데도 불구하고 저는 계속 할 수 있는 이유가 궁금한 걸 찾는 거예요, 저는 제가 궁금한 걸 먼저 해석해서 그 궁금증이 해소가 되면 그걸 사람들에게 알려주는 거니까. 즐거워요, 이 일 자체가. 저의 마인드 자체가 시장이 없으면 그냥 만들면 되지라는 좀 도전적인 것도 좀 되게 컸었던 것 같아요. 경호원으로서의 삶을 살기를 잘했다 이런 생각하면서 열심히 살고 있습니다. 원래 군인 경찰을 하고 싶었는데 제가 사회로 진출할 시점에 대통령 경호실에서도 여자를 안 뽑았고 ROTC도 여학생을 선발하지 않았고 여성들한테 기회가 많이 없었어요. 벌써 한 26년 전 일인데요. 그래서 대학교 등록금 벌려고 아르바이트로 시작한 경호 업무가 천직이 됐고 저한테는 사실 너무 잘 맞아서 지금은 경찰 군인 한 거보다 경호원으로서의 삶을 살기를 잘했다 이런 생각하면서 열심히 살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이제 작고를 하셨는데 고르바초프 전 대통령이 따님과 방한을 하신 적이 있으세요. 그래서 이제 공기관하고 같이 공조해서 업무 투입을 한 적이 있었고, 또 제가 존경하는 콘돌리자 라이스 전 장관이 여성 리더십 컨퍼런스 때문에 오셨는데 그때도 제가 업무 투입을 했었고요. 히딩크 감독님도 계셨고, 뭐 손흥민 선수도 있었고, 가수 비도 있었고. 처음부터 난관이었던 것 같아요. 현장에 가면 우리 여자 필요한데 왜 여자가 왔지? 남자로 교체해주세요 라고 얘기할 때도 있었고, 그래서 하루 종일 식사도 못하고 비 맞으면서 현장을 지키는 때도 있었고, 그러면서 차츰차츰 인정을 받게 되기도 했고요. 여성 경호원의 인식과 직업이 없을 때 시작을 해서 차별과 편견에 싸우는 그 유리천장을 깨는 게 사실 힘들었고, 근데 어느 시점부터는 오히려 여성 경호원인 게 메리트가 있는 거예요. 다들 여성 경호원을 찾는데 여성 경호원이 없는 시장이었기 때문에 저희가 여성 경호원들 주축으로 초창기에 법인을 설립을 했어요. 그리고 나서 언론 방송에도 보도가 많이 됐고, 저희를 찾는 고객사분들이 많아졌고, 그 과도기를 잘 거치면 오히려 그게 장점이 되는 것 같아요. 현장에 제가 한 500명 정도 투입했던 현장이 있었어요. 협박 문자 와요. 거기 철수 안 하면 알아, 이렇게 4444에서 와요. 근데 제가 또 탐정, 최초의 여성 사설 탐정으로 활동을 했어요. 그 사람 확인해서 이제 제대로 법적 처리할 거다 이래서 사과를 받기도 하고, 그리고 또 그러니까 스토킹 피해자분이 계셨는데 거의 집합 출입을 안 하셨어요. 그러니까 인간관계도 끊고 전화기도 안 받고 거의 집안에서 은둔생활을 하셨는데 같이 생활을 했어요. 24시간 같이 생활하고, 그분이 이제는 정상생활로 복귀를 하고, 그런 과정에서 좀 보람을 느끼기도 한 일들이 있었고요. 제 아이템은 태권도 블랙벨트입니다. 어렸을 때 주변의 반대, 아빠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태권도를 시작을 했기 때문에 사실은 경호원을 할 수 있었고, 또 경호원을 하면서 여성사설 탐정을 하게 되고, 또 업체를 설립을 하게 되고, 경호경비 업체 설립을 하면서 부동산 쪽이나 인테리어 쪽이나 부동산 개발 관리 이런 쪽으로 영역이 확대가 될 수 있었는데요. 그 근본과 시초와 뿌리는 이 태권도였었고요. 요즘에는 봉사하는 삶을 굉장히 살려고 노력은 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 과정 안에서 직업적으로 봉사할 수 있는 것들이 정말 가정폭력, 학교폭력, 그리고 집단 따돌림이나 스토킹이나 다문화 가정도 정말 20살 차이 나는 분을 만나서 결혼해서 왔는데 폭행에 시달리고 말도 안 통하고, 그런 분들은 쉼터에 이제 모시고 접근금지 명령을 신청하고 이런 것도 있고, 게임 중독 때문에 학교를 안 가려고 하는 아이를 같이 동행을 하면서 학교에서 잘 생활할 수 있게끔 그렇게 도움을 주는 그런 일들도 있고, 데이트 폭력이나 스토킹이나 가스라이팅 때문에 정말 삶이 너무 피폐해지고 있는데 그런 삶에서 조금 개선될 수 있게끔 저희가 서포터즈 역할을 할 수 있는 거, 그런 면에서 경호원의 직업이, 그리고 또 제 삶이 굉장히 뿌듯하고 보람이 있는 그러한 직업군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주식회사 퍼스트 시큐리티와 퍼스트 산업개발, 그리고 퍼스트 컨설팅 하우징의 대표를 맡고 있고요. 제가 경영학을 전공을 한 게 또 도움이 됐었고, 저희는 자본금 1억에 20명의 유단자와 여러 가지 장비를 갖춰야 되는 그 진입장벽이 있어요. 그래서 20대 중반에 적금과 보험과 여성가족부 창업장을 받아서 경찰청 허가법인인 주식회사를 설립을 하고, 그때부터 이제 사업이 시작이 됐고요. 여성경호원 시장은 늘 수요는 많은데 공급이 안 되고 있는 상황이에요. 저도 최초의 여성 전문 경호경비 법인으로 2003년도에 사업을 시작을 했고, 현재는 법인명을 기존의 퍼스트 레이디에서 퍼스트 시큐리티로 전환을 했고요. 저의 마인드 자체가 그냥 어차피 시장이 없으면 그냥 만들면 되지라는 좀 도전적인 것도 좀 되게 컸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렇게 도전을 했던 결과물이 지금 와 있어서 참 감사하게 생각하면서 또 많이 도전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벌써 18년 전? 2004년도에요. 그 당시에 이제 보험도 상품 팔고 여행 상품도 팔고 하는 게 있었어요. 그래서 경호도 어떻게 보면 서비스 개념이고 상품권을 만들었어요. 어떤 경우에 이렇게 경호 서비스를 합니다. 그래서 그 전까지는 경호는 어떤 특권층들이 서비스를 받는구나라는 인식에서 아이들 학교 폭력, 아니면 집단 따돌림, 스토킹,
그러니까 하루에 뭐 이렇게 경호를 다양하게 쓸 수 있네라는 인식이 조금 저변 확대가 된 것 같아요. 좀 대중화되고 그런 면에서 굉장히 뿌듯함을 갖고 있고 당시에 그리고 한 2억 정도 매출이 나왔어요. 그걸 시도했다라는 것 자체가 제 입장에서도 굉장히 좀 뿌듯한 상황이었고 굉장히 기억에 남는 또 스토리이긴 합니다. 제 환경 자체가 제가 노력하지 않으면 안 되는 현실과 상황이었었기 때문에 오히려 지금은 그 상황이나 환경에 더 감사를 하기도 하고 그래서 끊임없이 노력을 했고 제가 자격증이 수십 개가 있어요. 비서 자격증, 워드 프로세서 자격증, 그리고 단증 여러 가지 자격증을 굉장히 많이 땄어요. 그러면서 저의 존재 가치를 인정을 받았고 환경 탓을 할 게 아니라 그 환경을 잘 이겨내는 끊임없는 도전과 노력이라고 생각합니다. 당연히 엄마고요. 제가 10살이었고 태권도가 너무 하고 싶었었어요. 근데 아빠의 대답은 무슨 기집애가 태권도야? 그 한마디였어요. 근데 엄마가 도복을 사주셨어요. 네가 여자라서 못할 건 없어. 다만 네가 하는 거에 대한 책임도 물론 너가 져야 돼. 그리고 엄마가 어찌 됐든 간에 최대한 서포트를 할 거야. 이런 든든함이 있었어요. 그게 어떻게 보면 제 인생을 이렇게 삶을 이어오게끔 만든 원동력이었었고 저희 세 딸을 홀로 키워주신 엄마 덕분에 지금의 제 성향 그리고 끊임없이 노력하는 마인드들 이런 것들이 개발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엄마한테 너무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세상에 정말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 처한 분들이 정말 많으세요. 그 각각의 처한 상황에 맞춰서 도움을 드릴 수 있는 직업이 경호원이란 직업이라고 생각을 해요. 단순히 사업적인 마인드가 아니라 정말 진심으로 다가가서 그 누군가의 정상적인 삶을 살기 위해서 도움을 드릴 수 있어서 그게 감사하고 세상에 필요한 그런 직업군이고 존재라고 생각합니다. 사실은 살면서 업을 충실히 영위만 했지 정의를 내려본 적은 없는 것 같아요. 26년간의 제 삶이 경호원이었고 그리고 그 경호원의 삶이 누군가를 비춰주는 그리고 누군가를 빛나게 할 수 있는 그러한 역할이었길 바라고 앞으로도 그런 삶을 열심히 살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들이 가장 즐겼을 때 가장 큰 선물을 받을 수 있어. 너희들이 그냥 음악을 즐겼으면 좋겠어 라고 이야기를 하는 부분에 있어서 함께 즐길 수 있는 거리, 그게 이제 음악이라는 매개가 되었던 것 같고 저는 아인스바움 윈드 챔버라는 장애 비장애 구성의 통합 윈드 오케스트라 전체를 관리하고 있고 곡에 대한 선곡, 그다음에 지휘, 전체적인 시스템을 관리하고 있는 일을 맡고 있습니다. 브루잉카 콘서트였습니다. 단원 중에 항상 감사하는 마음이 넘치는 윤준 단원을 소개하고 싶은데요. 이현주 단장님이 절 사람답게 만들어주신 점 너무나도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고요. 제가 야외 무대에서 꼭 브루잉카 콘서트를 하고 싶었던 이유가 야외이기 때문에 굉장히 다양한 모습이 펼쳐져 있어요. 두 걸음 옮겼을 때 막 커다란 나무가 있는 곳이 있고 저희가 조금만 움직이면은 정말 다양한 시선들인 거예요. 근데 그 다양한 모습 아인스바움이랑 너무 닮았더라고요. 함께 했을 때 얼마나 멋있는 사회가 만들어지는지를 꼭 보여드리고 싶었던 것 같아요. 네, 상상은 선곡을 할 때 오히려 장애 쪽의 사회 문제에 대한 이슈를 논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원치 않으세요. 그런 걸 넣었을 때 정말 치열하게 살고 정말 가혹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 발달장애인이 대부분이거든요. 근데 어떻게 보면은 저희를 조금 더 알릴 수 있는 우영우, 그런 우영우도 있지만 우리 같은 우영우가 일반적이야.
라는 목소리를 좀 담아내고자 많은 분들이 모이는 장소에서 일부러 상상이라는 연주를 했고요. 자폐성 발달 장애인은 1000명이 계셔도 다 다르세요. 그래서 그 다양한 목소리를 담아내고 싶었고 통합 오케스트라의 단편적인 모습을 보여드리고 싶었던 것 같아요. 저희가 지난 10월 4일에 전국 발달장애인 음악축제에서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상인 대상을 수상했습니다. 엄청 큰 선물인데요. 너희들이 가장 즐겼을 때 가장 큰 선물을 받을 수 있어. 너희들이 그냥 음악을 즐겼으면 좋겠어 라고 이야기를 하는 부분에 있어서 아이들에게 이렇게 약속을 지켰다라는 좀 안도의 마음이 좀 들었는데, 연주할 때도 아이들이 너무 즐겨줬고 대상을 딱 타고 났는데도 너무 즐거워하는 그 모습이 저로 하여금 다시 또 내가 이 일을 더 열심히 하고 더 즐겨야 되겠구나 라는 귀한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저희가 외교 행사에 초대가 되어서 대사 50가족이 모이시는 부산 행사에 저희가 초청되었어요. 우선 자기 자신한테 박수. 갑니다. 셋, 넷. 나올 때 다른 사람들 다 줄여주잖아요, 그렇죠? 지금 솔로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었어가지고 얼른 딱 잡아주세요. 우리가 50개국 중에서 어느 한 나라에 초청을 받아야 돼요, 여러분. 쉬세요, 여러분. 네. 잘했어요. 주변에 발달장애인 친구들이 참 많았어요. 저희 모두 사실 그렇잖아요. 어떤 강박도 있고 자기 나름의 어떠한 루틴도 있고, 저와 되게 비슷한 성향을 갖고 있는 부분도 조금 더 스스로 컨트롤이 안 됐을 때 질병으로 분류를 하는구나. 제 주변에 있는 친구들이 갖고 있는 장점이 굉장히 많이 보였어요. 제 눈에는. 갈 곳을 만들어주고 싶었던 것 같아요. 함께 즐길 수 있는 거리, 그게 이제 음악이라는 매개가 되었던 것 같고, 중학교 1학년 때 이제 저에게 왔던 단원 한 명이 태어나서 한 번도 눈물을 흘려본 적이 없었던 거예요. 자폐성 장애는 감정 표현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이 많으세요. 근데 그 단원이 이제 20살 때였는데 갑작스러운 문제 행동으로 저에게 호되게 혼이 났던 거예요. 근데 갑자기 엉엉엉 큰 소리로 막 우는데, 이게 다른 분들 같은 경우에 이해하실 수 없는 상황일 수 있지만 저와 이제 보호자분은 펄쩍펄쩍 뛰면서 막 울었던, 음악을 통해서 자폐성 발달장애인은 이런 부분이 안 돼 라고 하는 영역의 부분들이 하나씩 뭔가 해결되는 느낌? 아직까지도 그날 기억이 지금 굉장히 생생한 것 같아요. 이 질문에는 저는 망설임 없이 늘 같은 대답인데요. 저를 성장하게 하는 것은 다름 아닌 저희 단원들입니다. 지금까지 이제 14년째 제가 활동을 하면서 공교육이나 책에서 배울 수 없었던 삶에서 가장 소중한 것들을 저는 저희 단원들을 통해 배우고 제가 성장할 수 있는 동력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단장님이요? 그 꿈을 가지고 있는 게 너무 멋있어가지고
항상 옆에서 응원하고 지켜보고 싶은 그런 존재. 한 명 그 사람 만들게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렸고, 저의 선생님이자 저의 동료이자 너무너무 감사한 분이에요, 저한테는. 그리고 같이 있으면 너무 재밌어요, 의미 있고. 그래서 그냥 계속 쭉 앞으로도 같이 하고 싶습니다. 이게 사실은 제가 되게 조심스러운 게 음악 쪽의 역할을 담당하면서에 가고 있는 건데, 여전히 장애인을 돌봄의 대상이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참 많으세요. 근데 조금 더 관심 있게 바라봐 주시면 장애인 당사자와 장애인 가족이 원하시는 건 자연스럽게 이들과 함께 해주는 사회인 거예요. 그래서 음악을 매개로 저희는 이런 하나의 작은 움직임들이 모여서 세상의 변화가 시작되길 바라기 때문입니다. 저는 통합 오케스트라 안에서만 볼 수 있는 날마다의 경험, 또 음악적인 것만이 아닌 서로의 다양한 목소리를 들을 수 있는 소중한 일상? 저에게 아인스바움이란 그냥 편안함이다. 저에게 아인스바움이란 하트입니다. 기분이 행복했어요. 볼 때마다 기분이 좋아했네요. 둥지다. 즐거움입니다. 여행과 휴식 같은 존재입니다. 말로 표현할 수 어떠한 그 전율하고 벅차오름이 느끼기도 해요. 조금 더 체계적인 시스템을 좀 갖춰서 다음 스텝인 아인스바움이 직장이 되고, 그 다음은 또 함께 살아갈 수 있는 구조를 만드는 것이 저의 목표이자 아인스바움의 목표입니다. 이제 저의 역할인 거죠. 이게 어느 정도 성장을 시켜놔야 다음 세대가 우리 아이 아인스바움 다녀 라고 할 때, 오 정말 이제 이렇게 되는 게 이제 저의 바람이고 어머님들의 바람이기도 하거든요. 단원들한테 한마디 해준다면 어떤 말을 해주고 싶으세요? 어제보다 나은 오늘을 맞이해줘서 고마워. 과거에는 당연했지만 지금은 당연하지 않은 것들이 많거든요. 누군가 하고 싶은 말을 대신 해주고 간과하고 넘어갈 법한 일을 사실은 이거 중요하다 이렇게 대신 말해주는 일을 해야 되는 것 같아요. 16년차 YTN 보도국 뉴스 PD 김보리입니다. 저는 지금 오후 2시부터 시작하는 더 뉴스라는 프로그램을 제작을 하고 있고요. 뉴스가 탄생할 때까지 최종 게이트키퍼라고 할까요? 제가 오후 2시에 뉴스를 시작하면 2시부터 일하는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꽤 있더라고요. 근데 뉴스가 한번 만들어지기까지는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려요. 매일 아침에 저희는 아이템 회의를 하거든요. PD랑 작가, 앵커, 프로그램에 관여된 모든 사람이 모여서 아이템 회의를 하는데요. 사람마다 이제 한 2-3개 정도 아이템을 이제 준비를 해가요. 내가 이 아이템을 왜 해야 하는지, 우리가 이 보도를 왜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팀원들을 설득해야 되는 시간이기도 합니다. 어쩔 때는 굉장히 날카로운 생각지 못했던 반격이나 이런 질문을 받으면 땀이 날 때도 있고요. 이제 아이템이 선정이 되고 나면 PD랑 작가는 이제 섭외가 시작이 되는데, 사실 이게 정말 전쟁이에요. 2시간 안에 무조건 섭외를 해야 돼요. 아니면 이제 방송이 힘들어지기 때문에. 막 어떨 때는 진짜 아빠, 친구, 인맥까지 다 동원을 할 때도 있고요. 항상 이렇게 좀 전쟁 같은 시간을 보내고, 오늘 정치 뉴스는 몇 분을 배정해서 얼마나 이야기를 할 것이며, 두 번째 뉴스는 어떤 아이템으로 몇 분이나 이야기를 할 것이며, 이런 것들의 순서를 정하게 되거든요. 방송 용어로는 런다운 짠다라고 표현을 하는데, 그렇게 해서 런다운을 짜고 온에어가 되기 한 10분 전쯤 되면 이제 부조정실로 가요. 실제로 생방송을 해야 되니까. 더 뉴스 시작하겠습니다. 타이틀, 스타트. 커로, 커트, 마린. 제가 이제 보도 모토가 15세 관람가로 만들자, 이게 제 보도 모토인데, 저는 뉴스가 좀 친절하고 쉬워야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저희가 너무 그냥 당연하게 사용하는 뭐 필리버스터, 도어 스태핑, 패스트 트랙 이런 어려운 국회 용어들이나 뭐 윤창호법,
뭐 김영란법 이런 식으로 어떤 특정한 사건을 계기로 해서 만들어진 법에 대해서 언론사에서 좀 이해하기 쉽게 하기 위해서 이런 식으로 이름을, 별칭을 붙여주고는 하는데 뉴스를 계속 팔로우 하시는 분들이 아니면 사실 조금 알기가 힘들거든요. 네. 뉴스를 조금 쉽게 만들어서 뉴스를 좀 입문하기 쉽게 도와드리고 싶다는 생각을 많이 합니다. 가끔 내가 역사의 한 순간에 서 있다라는 느낌을 받을 때가 있거든요. 뭐 예를 들면 새로운 대통령이 탄생하는 순간이라던가 뭐 남북 정상이 처음 만나서 악수를 하는 장면이라던가 그리고 최근에 이제 국내 기술로 로켓을 쏘아 올리는 걸 성공한 누리호의 발사 순간이라던가 이런 굉장히 대한민국을 그냥 놓고 봤을 때 역사적인 순간들이 꽤 있는데 그런 거를 보도를 할 때 좀 보람을 많이 느끼는데요. 사실 그럴 때는 뉴스 특보가 편성이 되거든요. 이게 생방송이기 때문에 저한테 주어진 기회는 딱 한 번이에요. 제가 아무리 뭐 100시간을 준비했든 10시간을 준비했든 상관없이 그 한 번 주어진 시간 안에 저는 잘 해내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머릿속으로 시뮬레이션을 엄청 많이 돌려요. 기계적인 오류는 없는지, 내용의 오류는 없는지 이런 것들을 막 정말 수백 번 머릿속에서 돌려보면서 시뮬레이션을 하고 생방송을 하는 순간에는 정말 정신이 하나도 없고요. 끝나고 부조정실을 딱 걸어 나오는 순간에 아, 나 오늘 큰일 했네 이렇게 느끼는 것 같아요. PD 하면은, 보도국 PD 하면 특히 너무 다 똑똑하다고 생각해요. 물론 모든 분들에 해당하는 말은 아니고 그냥 저 한정해서 말씀을 드리면 저희는 사실 뭐 정치, 사회, 경제, 문화 모든 부분에 있어서 사회적으로 이슈가 될 만한 것들은 다 공부를 해야 되거든요. 근데 이게 공부해야 되는 양이 너무 방대하기 때문에 전 진짜 얇게 공부하거든요. 정말 살얼음처럼 이렇게 톡 건드리면 와장창 이제 깨질 것처럼 정말 얕고 넓게 공부하는데 제가 이렇게 되게 깊게 아는 줄 알고 이렇게 질문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아, 그럴 땐 좀 부담스러워요. 왠지 나 이제 정체가 탄로날 것 같은 느낌이라고 해야 되나. 방송국 에피소드 하면 뭐 당연히 방송사고를 많이 생각하실 것 같아요. 우리 좀 그렇잖아요. 이렇게 약간 진지한 상황에서는 별것도 아닌 것도 되게 웃기거든요. 앵커도 사람이다 보니까 웃음이 한번 터지면 이게 진정이 안 될 때가 있어요. 그거를 말릴 수 있는 사람은 PD밖에 없거든요. 왜냐하면 PD 외에 앵커, 뭐 카메라 모든 스태프들이 이어폰을 끼고 있어요. PD의 콜을 들어야 되기 때문에 PD만 마이크를 끼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앵커의 귀에 말을 할 수 있는 사람이 PD밖에 없고 아, 좀 상황이 정말 좀 심각하다. 이거 진짜 사고 너무 크게 나겠다 싶을 때는 아무리 앵커 선배라도 이 욕이라도 해서 진정을 시켜줘야 되거든요. 뭐 드라마나 예능이나 다른 PD들에 비해서는 좀 워라밸을 잘 지킬 수 있는 편입니다. 우리는 생방송이기 때문에 무조건적인 데드라인이 정해져 있어요. 그 시간 안에 무조건 해야 하고 시간이 지나버리면 더 이상 이제 일을 할 수 없는 상태가 되니까 그렇다고 내일 일을 미리 할 수도 없는 게 내일 무슨 일이 일어날지 누가 알겠어요. 그러니까 퇴근 시간이 대부분은 보장되는 일이 이제 보도국 PD의 장점이고 단점이라면은 이제 휴일에 출근하는 일이 되게 많아요. 왜냐하면 주말에도 뉴스 보시잖아요. 그래서 누군가는 주말에 나와서 뉴스를 제작해야 되기 때문에 휴일이나 명절에 사실 제대로 쉬어본 적은 없는 것 같아요. 충격적인 사건들을 처음 접할 때가 제일 힘든 것 같아요. 최근에 이태원에서 좀 큰 일이 있었잖아요. 전 국민께서 많은 충격을 받으셨는데 그날 사건이 벌어지던 딱 그 순간에 공교롭게 회사에 있었거든요. 저희는 이제 어찌됐건 정확하게 보도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순간이 되면은 사실 수백 건의 제보가 들어와요. 제보는 뭐 사진, 영상 이렇게 다 섞여 있는데 거기에 막 절규 같은 글들도 막 적혀 있고요. 근데 정확하게 팩트를 확인하고 보도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걸 다 일일이 클릭해서 열어보거든요. 전혀 정제되지 않은, 모자이크 되지 않은 적나라한 사진과 영상과 그런 소리들을 저희는 그냥 맞닥뜨리게 되는 거거든요.
회사에서 있을 때는 그날도 잘 몰랐던 것 같아요. 너무 정신없이 바빴었기 때문에. 그날 한 16시간 정도 근무를 하고 한 새벽 5시쯤에 퇴근을 했었는데, 보통 그 정도 일을 하고 집에 갔으면 너무 피곤해서 쓰러져야 정상인데 잠이 안 오더라고요. 눈을 감으면 계속 잔상이 떠올라요. 잔상이 떠오르고 소리가 들리고, 그래서 한 몇 주 계속 좀 우울했던 것 같아요. 그래도 조금 세상이 좀 변했다 싶은 거는 회사 차원에서 트라우마 치료 지원을 해주시더라고요. 사실 과거에는 뭐 현장에 나가 있는 기자들이나 언론사에 일하는 PD들이나 영상을 편집하시는 분들의 그런 정신적인 부분까지 아무도 고려해주는 사람은 없었거든요. 기사의 댓글을 제가 좀 보는 편인데 댓글을 굉장히 정성스럽게 달아주시는 분들이 계세요. 아, 정말 막 허를 딱 찌르는 그런 댓글을 달아주시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그럴 때 약간 반성을 많이 하게 되는 것 같아요. 아, 우리의 준비가 좀 부족했나? 우리의 공부가 좀 부족했나? 하는 생각을 많이 해요. 과거에는 당연했지만 지금은 당연하지 않은 것들이 많거든요. 예를 들면 90년대에 사무실에서 담배 태우는 거 너무 당연했지만 지금은 굉장히 몰상식한 행동으로 비춰지잖아요. 그때나 지금이나 사실 불편했던 건 똑같아요. 달라진 건 말을 할 수 있냐 없냐의 차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래서 저는 그런 일을 해야 되는 것 같아요. 이렇게 누군가 하고 싶은 말을 대신 해주고, 혹은 간과하고 넘어갈 법한 일을 사실은 이거 중요하다 이렇게 말해주는 일을 해야 되는 것 같아요. 세상은 그렇게 하면서 조금씩 변하는 것 같아요. 세상의 모든 일에 예민해야 되는 것 같아요. 뭐 날씨가 추우면 춥다고, 더우면 덥다고, 코스피는 오늘 왜 떨어졌는지, 모든 부분에 관심을 가져야 되고, 그래서 항상 머릿속에 Y가 따라다니는 것 같아요. 사실 거창한 계획은 없어요. 그냥 오늘처럼 살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어릴 때는 조그만 일만 시켜도 막 되게 동동거리고 그랬거든요. 막 되게 잘하고 싶은데 혹시 잘 못할까 봐. 나이가 좀 들면서 좋았던 거는 중대한 일을 맡아도 그렇게 그때처럼 막 호들갑 떨고 그러지 않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동안은 나에 대한 믿음이 없었지만 나이가 좀 들면서 아, 나에 대한 확신이 조금 생겼다. 사실 인생이라는 거는 속도보다는 방향이 더 중요하고 꺾이지 않는 마음이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옳은 방향으로 잘 살고 싶습니다.